아침 9시.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카페에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줄을 섭니다. 하지만 어느 원룸 3층 커튼이 쳐진 방 안에는 아직도 어둠이 가득합니다. 침대 옆 휴대폰에는 100개가 넘는 알림이 쌓여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청년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 앱, 유튜브 알림, 광고 문자, 그뿐입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조용히 사라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지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외면했던 청년들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은둔 청년은 약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으니까요.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복지 서비스도 받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 그들은 말 그대로 투명인간처럼 살아갑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히키코모리라고 부릅니다.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족의 타인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히키코모리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2023년 실시한 조사 결과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3.1%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평균 고립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3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방문을 닫은 걸까요? 게으름 때문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28세 김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민준 씨는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학교 생활도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3년간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대기업 공채는 서류에서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면접에서 떨어지고 아르바이트 면접마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했고 SNS에는 신입사원 축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준 씨는 댓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축하해라는 세 글자조차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요즘 어때? 취업했어? 이 질문이 두려워진 민준 씨는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도 삭제했습니다.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에요. 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둔 청년의 대부분은 극도의 실패 공포와 사회적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실제로 은둔 청년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고립 시작점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복된 실패 경험. 취업 실패, 학업 중단, 연애 실패 등 연속적인 좌절을 겪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 비교와 낙인. 너만 그래. 요즘 애들은 나약해 같은 말들이 이들에게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셋째, 도움 요청의 실패.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내가 노력을 안 해서라는 답을 들었거나 친구에게 힘들다고 털어놨지만 나도 힘들어라는 반응만 돌아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포기.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렇게 청년들은 하나둘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립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악순환 모델로 설명합니다. 1단계 회피 행동. 처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에 머뭅니다. 면접 스트레스, 사람 만나는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죠. 2단계 단기적 안도감. 집에만 있으니 확실히 편합니다.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3단계 사회적 기술 저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외출을 안 하니 외모 관리도 소홀해집니다. 4단계 자존감 하락.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나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5단계 회피 강화. 그래서 더 나가기 싫어집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밖에 나가?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32세 이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는 사람 만날 용기가 안 났어요. 머리도 안 감았고 살도 쪘고 뭘 입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로 미뤘어요. 그게 5년이 됐어요. 여기에 디지털 환경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은둔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로 시간을 때우고 게임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옷도 사고 OTT로 드라마도 봅니다. 은둔 생활이 가능해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디지털 은둔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고립됐지만 디지털로는 연결된 상태. 하지만 이 연결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 게임 채팅, 익명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외로움을 달래줄 순 있어도 진짜 소속감을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장 고립된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회학자 김태영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사회는 성과 중심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런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하죠. 여기서 탈락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청년들은 이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청년 실업률은 중간 수준이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과 우울증 비율은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취업 과정 자체가 청년들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수백 번의 자기소개서 작성, 수십 번의 면접 탈락, 인성이 회사와 안 맞네요. 스펙은 좋은데 열정이 안 보이네요. 이런 애매한 거절 이유들. 청년들은 묻습니다. 그럼 대체 나한테 뭐가 문제야?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한가 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여기에 한국 특유의 체면 문화가 더해집니다. 실패를 숨겨야 하는 문화. 힘들다는 말을 하면 나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문화. 그래서 청년들은 입을 다뭅니다.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습니다. 은둔 청년 지원센터 상담사 최영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하러 온 청년들에게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 봤냐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저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도움 요청했다가 내 탓이라는 말만 들은 경험이 있어서죠.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스펙을 쌓으라고, 경쟁력을 키우라고,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지만 정작 청년이 쓰러졌을 때는 너무 적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다들 힘들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말들이 청년들을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히키코모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히키코모리 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계별 지원 시스템입니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 상담과 익명 채팅으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2단계에서는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직접 만남을 시도합니다. 3단계에서는 그룹 활동과 사회 복귀 훈련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룹니다. 특히 청년 대상 소셜 프리스크립션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약 대신 사회 활동을 처방하는 제도입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을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핀란드는 청년 보장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25세 이하 모든 청년에게 실업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중 하나를 반드시 제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23년부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죠.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해서 정작 필요한 청년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은둔 청년의 부모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방문을 잠그더니 나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청년들은 말합니다. 부모님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여기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부모는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느끼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보낸 신호였던 겁니다. 한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 26세 박지호 씨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여러 번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너무 우울해요. 아버지는 답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힘내. 엄마, 나 상담 좀 받아볼까 해요. 어머니는 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기록 남아. 나중에 취업할 때 불리해. 지호 씨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방문을 잠갔습니다.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지호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이민정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고요.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내가 힘들구나, 많이 지쳤겠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은둔에서 벗어난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누군가의 무조건적 지지였습니다. 내가 뭘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청년들에게는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은둔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1단계 접촉 시도. 직접 만나려고 하면 거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팅, 문자 메시지 등 부담 없는 방식으로 먼저 소통을 시도합니다. 요즘 어때? 밥은 먹었어? 이런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합니다. 2단계 신뢰 구축. 청년들은 또 나를 평가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취업 얘기, 미래 계획 같은 건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3단계 작은 목표 설정. 내일부터 취업 준비해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오늘 산책 10분만 해볼까?
처럼 아주 작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성공 경험을 쌓게 하는 겁니다. 4단계 사회 연결, 소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아리 등을 통해 천천히 사람들과 만나게 합니다. 중요한 건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입니다. 실제로 이런 접근법으로 은둔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30세 김민지 씨는 4년간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 그림 그리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 온라인 활동을 하다가 오프라인 전시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민지 씨가 4년 만에 처음 집 밖으로 나간 날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나가라고 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은둔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제도전 기회를 주고 경력 단절을 차별하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기 발견 시스템. 은둔이 깊어지기 전에 발견해서 도와야 합니다. 대학, 지역사회, 온라인 플랫폼이 협력해서 고립 위험군을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낙인 없는 지원. 은둔 청년 지원센터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기 싫어합니다. 낙인이 찍힐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청년 성장센터, 청년 쉼터 같은 중립적 이름으로요. 넷째, 경제적 지원.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망 재구축. 청년들이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과와 경쟁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공간이요. 2024년 어느 겨울날, 5년간 방 안에만 있던 한 청년이 처음으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우유를 사러 간 거였습니다. 고작 5분 거리였지만 그 청년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평범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본 타인의 따뜻한 목소리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밖에 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생각보다 차갑지는 않았다. 은둔 청년 문제는 누군가의 게으름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만든 침묵의 결과입니다. 성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실패하면 낙오자로 만드는 구조. 비교가 일상이 되고 위로는 사치가 된 세상. 그 속에서 청년들은 하나둘 말을 잃어갔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요즘 연락이 뜸한 친구가 있다면, 만약 최근 SNS 활동을 멈춘 지인이 있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면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누군가 방 안에 숨어 있다면 그 문을 닫게 만든 이유부터 우리는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기는 AM 153 뉴스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